안녕하세요. 짠맛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소금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어지고 적극적으로 식사 외에 소금차나 소금물 따로 소금 드시는 분들 꽤 많아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소금에 대한 두려움과 짜게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럼 왜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과학적으로 소금 나쁘다고, 고혈압 된다고, 건강에 안 좋다고 증명된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의학은 과학이고 과학은 곧 진리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가 또 인류가 비약적인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이룬 건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인공지능들은 정말 하루만 지나면 새로운 놀랄만한 기술적인 발전들이 있어서 지금 그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조차 멘붕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인류의 문명의 판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이라는 것이 새로운 학설이나 이론이 나오면 기존에 있던 것은 완전히 사장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알츠하이머에 대한 인간의 면역에 관한 혹은 뇌에 관한 어떤 학설들과 이론들이 있어서 그것이 정설인 것처럼 우리가 또 거기에 맞춰서 학습하고 그런 지식들을 익히고 했었는데 또 그런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봤었는데 새로운 뇌과학, 새로운 또 면역에 관한 이론, 유전자에 대한 새로운 발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존의 게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과학에 기대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 나의 건강을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을 해야 할까 다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과학기술의 이로움을 충분히 활용하고 적용해 가면 되지만 과연 이 생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몸에 관한 문제도 과학적인 근거에 내 몸과 건강을 맡겨야 할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인공지능 모든 데이터를 시각, 청각,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로 만들어서 마치 인간이 학습하듯이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을 하죠. 그런데 디지털화하지 못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촉각, 후각, 미각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은 디지털화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공지능이 알려주고 대답해 줄 수 없는 부분, 감각하고 경험하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그 경험들, 그 감각과 직관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발달을 시키셔야 하는 거죠. 물론 내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측정된 수치들, 혈압, 혈당, 심박동, 염증 수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식단을 짜준다든지 어떤 약을 처방해 주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과연 그것이 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까? 같이 고민을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다시 소금으로 돌아와서 소금과 관련된 부분도 과학적인 근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이 과학적인 근거가 정말 뭘까? 제가 그래서 이 짠맛의 책에도 긴 분량을 할애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거 근거 있는 얘기야? 과학적으로 입증됐어? 소금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치적인 사고를 해야 하지만 과학이라고 이름 붙이고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짠맛의 임 책의 1부의 3장인데요. 지혜로운 그대, 과학적 근거를 의심하라. 우리가 몰랐던 통계의 속성 부분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그 원인을 찾고 좋아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야 하죠. 왜냐하면 이 건강과 질병의 문제는 의학의 영역이거나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내 습관에서, 나의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빼고, 내 몸은 빼고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통계
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여기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지금 세상에선 엄청나게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미련하다, 미개하다, 비과학적이다, 사이비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듣기도 하고요. 현대의학의 진단과 치료도 하나의 방법이지 유일한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질병은 없습니다. 건강도 질병도 지금 상태에 이르게 한 맥락이 있기 마련이죠. 현대의학의 진단이나 치료법이 아니면 모두 이상한 것으로 매도되고 심지어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항상 과학적 근거라는 믿음이 따라 붙습니다. 과학적 근거, 과학적 입증, 현대의학은 충분히 과학적이며 입증되었으므로 의심 없이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의학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가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질병은 사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행해지는 의학적인 치료법도 모두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된 치료법은 15에서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의 치료법은 계속 바뀌고 있으며 심지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여전히 연구 중인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치료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치료법이 나와도 동물 실험을 거쳐 사람을 상대로 임상 실험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동물 실험에선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증주의 의학을 표방하는 현대의학에서도 질병은 원인 모름이 대부분입니다. 아토피, 비염, 관절염, 암, 고혈압, 당뇨 등 모두 발병 원인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치료는 대부분 증상 완화 또는 지연을 위한 대증요법이죠. 혈압을 수치로 나눠서 정상, 비정상을 나누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비염약은 몸의 수분을 말려버리는 방식, 항히스타민제죠. 말려버리는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콧물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의 다른 수분까지 말려버려서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눈이 건조해지고 침이 말라서 소화액 분비가 안 되는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이때 몸이 왜 코를 막고 있는지, 콧물을 왜 계속 만들어 흘려보내는지 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비록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과학적 증명 절차 없이도 인류는 병이 나면 치료하면서 건강하게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래전에 멸종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과학적 입증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있던 사실을 밝히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학적 입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근거가 없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 입증을 거칠 이유가 없거나 경제적인 효용이 없거나 아니면은 입증하기에는 연구 대상이 광범위하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 과학적 근거와 과학적 입증을 해주는 곳이 과연 누구인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실험을 하고 이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구에 누가 비용을 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 어떤 완전 무결한 객관적인 팩트,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해주고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수많은 그 뒤에 물밑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료는 이미 거대한 산업입니다. 산업화된 의료는 효용성, 효율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돈이 되지 않는 것에는 시간과 비용 들이지 않습니다. 과학적 입증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얻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죠.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집단이나 개인 또는 그런 입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집단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은 이 의료산업 관점에서 보자면 과학적 입증을 거칠 만한 경제적 효용이 별로 없습니다. 소금은 흔하게 널려 있고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한 소금이 있지만 성분만 따지면 결국은 염화나트륨일 뿐이고요.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자연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특허를 낼 수 있는데 이런 자연물을 가지고 특허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소금을 가지고 어떤 치료 방법이라든지 소금을 가지고 건강을 증진하고 어떤 병을 고쳤다고 해도 이걸 통한 막대한 이익
약을 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특허 자체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약 개발로 특허를 내고 이를 독점 판매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내는 것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굳이 입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남아있겠죠. 그렇다면 과학적 근거는 정말 과학적인가? 소금으로 건강을 찾은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저염식이 대세인 분위기에서 짜게 먹으면 유별스럽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것처럼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까지 있어서 사실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이 소금 얘기를 그래도 예전보다는 드러내놓고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유튜브만 보셔도 소금에 관한 긍정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죠. 하루 섭취 권장량 기준으로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소금을 먹고도 고혈압은커녕 오히려 혈압이 조절되고 당 수치가 좋아지는 등 건강을 찾은 사람이 이야기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수치화하고 통계화한 데이터 작업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좋아진 사람 사례는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 책 짠맛의 힘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소금의 원리에 관한 또 소금에 관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이나 근거들, 소금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혹은 도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지만 원리뿐이 아니라 실제 먹고 좋아진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들이 풍부하게 녹아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저 혼자의 경험이나 제 주변 몇 명의 경험이 아니라 저희가 이 센터를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건강을 찾는 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던 거고요. 대놓고 세상의 분위기가 짜게 먹으면 안 좋다, 소금 먹으면 큰일 난다, 한동안 계속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대놓고 그런 얘기를 못 하셨을 뿐이지 실제로 좋아진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한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냐, 데이터가 없으니까 결국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라고 할 때 그 근거 정말 과학적인 것일까요? 저염식 주장의 근거가 된 연구들 살펴보면 사실 과학적 발견이라는 말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논리도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연구 결과도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로 내세우는 연구를 보면 메커니즘은 밝히지 못한 채 통계 수치만 나열해 놓은 게 대부분인데요. 소금 섭취 권장량의 기준도 사실 의문이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그 기준 의문이고요. 조사와 연구 방법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소금 관련된 동물 실험 내용 살펴보면 지나치게 많은 양을 일시에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부작용을 유발시킨 연구 결과 대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동물 실험이 그렇듯이 단기간에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무리한 설정한 거 많습니다. 소금은 먹였는데 물 섭취를 제한한다든가 혹은 인간으로 보면 50배, 거의 100배에 달하는 양의 소금을 쥐에게 먹이고 물은 주지 않고 그런 실험들이 많은 거죠. 극단적인 실험들. 그래서 신장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는 실험들이 많습니다. 실험실이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는 이러저런 무리가 따릅니다. 식품의 독성 실험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과량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실험 대상 동물의 신장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발암물질인 것처럼 세상에 알려져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실제 사용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양으로 실험을 하다 보면 겨우 녹은 물질이 신장에 가서 농축돼서 결석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근거로 인체에도 치명적인 것처럼 알려지게 됩니다. 과량 실험, 신장장애 이런 결론을 내는 식이죠. 투여량을 조절해서 정밀 실험을 다시 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물질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각인이 된 뒤라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실험의 대표적인 것으로 식품 첨가물인 소금, 설탕, MSG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금은 가장 오랫동안 공격을 당해왔죠. 동물 실험의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문제가 없던 것도 사람에게 적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 많습니다. 동물 실험 말고 이번에는 역학조사로 불리는 통계 작업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역학실험으로 불리는 통계 작업도 소금 섭취와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쾌하게 입증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조사는 과정과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많은데요. 첫째, 실험 대상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표본 집단의 연령, 지역, 인종, 다른 식습관의
따른 편차가 너무 큽니다. 둘째, 조사 방식의 한계로 말미암아 나트륨 섭취량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날 먹은 것을 모두 기억해서 기록하는 해상법이나 소변으로 배출되는 나트륨으로 섭취량을 추정하는 분석법 정확하지가 않고요. 셋째, 다른 음식물 섭취,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 섭취량이나 물 섭취에 따른 변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 등의 연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표본이 부족하거나 연구 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많고 다수의 인원이 투입된 경우에도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 자체의 신빙성이 높지 않은데 통계 수치화해서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과연 과학적 근거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통계와 수치만 있으면 근거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과학적이고 증명된 사실로 착각합니다. 통계의 속성을 알고 나면 과학적 증명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과학적 근거라고 알고 있는 이 과학적이라는 말 뒤에 어떤 목적으로 누가, 어떤 기관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험하고 통계를 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실험과 통계에 과연 누가 비용을 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이름 붙이고 통계와 수치가 나오면 마치 그것이 입증이 된 진리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특히 다른 모든 분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내 건강, 내 몸, 내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막연하게 과학에 맡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감각과 직관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통한 나의 고유한 감각과 경험을 되살리시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다시 얻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의 어떤 방법이나 답이 아닌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답이 그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고유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이었고요.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